심유경의 적극적인 강화책. 유격장 심유경이 다시 서울로 들어가 왜적들에게 군사를 물리도록 설득하였다. 4월 7일 제독 이여송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서 개성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먼저 김천일의 진영에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원하여 서울로 들어가 왜적의 동태를 탐지하고 두 왕자와 장개군 황정옥을 만나본 후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왜적들이 강화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왜적이 서한을 용산에 주둔한 우리 수군에게 보내어 화친을 요청하였다. 김천일은 그 서한을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제독 이여송이 이미 전투할 의사가 없으므로 혹시 강화로 적을 물리치려 한다면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일을 끝낼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 글을 사대수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즉시 가정의 이경을 평양으로 보내 이를 알렸다. 이에 따라 제독 이여송은 다시 심유경을 불렀다. 김명원은 심유경을 보고 말했다. 왜적들이 평양에서 속임을 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 반드시 좋지 않은 속내를 품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심유경은 답했다. 적들이 스스로 빨리 물러가지 않아 패한 것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는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곳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두 왕자와 신하들을 돌려보내라며 꾸짖고 군사를 부산으로 철수한 후에야 강화를 허락하겠다고 요구했을 것이다. 왜적이 이를 따르겠다고 하자 제독 이여송은 개성으로 돌아왔다. 나는 제독에게 정문을 보내어 강화는 좋은 방책이 아니며 적을 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간곡히 건의하였다. 이에 제독은 회답하여 사실 내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뜻은 없었다. 그는 유격장군 주홍모를 왜적의 진영으로 보냈다. 나는 김명원과 함께 권율의 진영에 머물다가 주홍모를 파주에서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기패에 참배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이에 반대하며 말했다. 이것은 곧 왜적의 진영으로 들어갈 기패인데 내가 왜 여기에 참배해야 한단 말이오? 또한 송시랑이 왜적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패문이 함께 있으니 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주홍모는 여러 차례 강요했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타고 동파로 돌아왔다. 주홍모가 이를 제독 이여송에게 보고하자 제독은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기패는 황제의 명령이므로 오랑캐라도 보면 절을 하는데 어찌 참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군법으로 처리한 후 회군할 것이다. 첫반사 이덕형이 나에게 알리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김명원과 함께 개성으로 가서 문에서 이름을 알렸으나 제독은 노하여 만나주지 않았다. 김명원은 돌아가려 했으나 나는 말렸다. 제독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때 가벼운 비가 내렸다. 우리 두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자 얼마 후 제독의 부하가 나와 우리를 살펴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2번 반복한 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제독을 만났다. 그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예를 표하고 사과하였다. 우리들이 어리석다 해도 기패를 공경해야 함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다만 그 옆에 있던 패문이 우리 백성들에게 적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으므로 사사로운 마음에서 이를 분개하여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독은 부끄러운 듯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그 말이 옳소. 그러나 패문은 송시랑의 명령이니 나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요즘 근거 없는 소문이 많소. 만약 송시랑이 배신들이 기패에 참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문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나까지도 책망받을 것이오. 그러니 정문을 작성하여 변명하는 내용을 보내시오. 송시랑이 문책하면 이를 해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겠소.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제독은 계속 사람을 보내어 왜적과 접촉하였다. 하루는 내가 김명원과 함께 제독의 동정을 살핀 후 동파로 돌아오다가 천수정 앞에서 사대수의 부하인 이경을 만났다. 그는 개성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우리가 서로 예를 나눈 후 지나쳤는데 초연리에 이르렀을 때 명나라 병사 3명이 말을 타고 따라오며 큰 소리로 물었다. 채찰사가 어디 계시오? 내가 대답하자 그들은 말을 돌리라고 명령하며 강압적으로 나를 개성으로 끌고 갔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들에게 끌려갔고 수행원들도 대부분 뒤처졌다. 장차 토성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기병이 와서 새 병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에게 예를 표하며 말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다음날 이덕형이 전한 내용을 통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는 제독 이여송의 부하가 나를 모함하여 내가 강화에 반대하며 임진강의 배를 모두 없애 사절들이 왜적 진영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고 거짓 보고한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제독이 나를 잡아
곤장 40대를 치려 했으나 이경이 와서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음을 보고하자 거짓 보고한 부하를 심하게 매질하여 결국 숨지게 했다고 한다. 그 후 제독은 나를 노여워한 것을 후회하며 부하들에게 말했다. 만약 채찰사가 온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며칠 후 제독은 다시 유격 척군과 전세정을 보내어 우리와 김명원, 이덕형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는 말하였다. 외적이 두 왕자와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서울에서 철수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성을 나오게 한 후 계략을 써서 추격하면 어떻겠는가? 이는 제독이 우리 의견을 떠보려 한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반대하였고 전세정이 성을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너희 국왕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는가?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국도를 일시적으로 옮겨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뿐입니다. 이후 제독은 4월 19일 대군을 이끌고 동파에 도착하였으며 이는 외적이 철군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문안을 드렸으나 그는 만나주지 않으며 통역관을 통해 채찰사가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을 터인데 왜 찾아오는가? 하였다. 서울이 수복됨. 4월 20일 서울이 수복되었다. 명나라 군사가 도성으로 들어왔고 제독 이여송이 소공주댁의 객관을 정하였다. 이보다 하루 전에 외적은 이미 도성을 빠져나갔다. 나도 명나라 군사를 따라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100명 중 1명꼴로 살아남아 있을 뿐이었으며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낯빛은 마치 귀신과도 같았다. 당시 날씨는 매우 무더웠고 죽은 사람과 말의 시신이 도처에 널려 있어 썩는 냄새가 성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다. 관청과 민가할 것 없이 모두 불에 타 사라졌고 오직 숭례문 동쪽 남산 밑에 외적들이 거처하던 곳만 일부 남아 있었다. 종묘와 세대궐, 종루, 각 관청 및 학당 등 큰 거리 이북 지역은 모두 소실되고 재만 남아 있었다. 소공주댁은 외적의 장수 수가가 머물던 곳이었기에 유일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나는 먼저 종묘를 찾아가 통곡하였다. 그 다음 제독 이여송이 머무는 곳으로 가니 문안하러 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참을 울부짖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제독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말했다. 외적들이 물러갔다고 하나 그들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군사를 일으켜 신속히 추격하도록 합시다. 제독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강에 배가 없어 추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즉시 말했다. 만약 장군께서 외적을 추격하려 하신다면 제가 먼저 한강으로 가서 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독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면 아주 좋겠습니다. 나는 곧 한강으로 달려갔다. 이보다 먼저 공문을 경기후감사 성형과 수사 이빈에게 보내어 외적이 철수한 후에는 즉시 강에 있는 모든 배를 모아 한강에 대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도착한 배가 이미 80여 척에 달했다. 나는 즉시 사람을 보내 제독에게 배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장 이여백이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변으로 나왔다. 군사들이 절반쯤 강을 건넜을 무렵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이여백은 갑자기 발병이 났다며 말했다. 성 안으로 돌아가 치료를 마친 후에야 진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돌아갔고 이미 강을 건넜던 군사들마저 모두 철수하여 성 안으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는 결국 제독 이여송이 실제로는 외적을 추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그럴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불과했다. 4월 23일 나는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다. 5월이 되어 제독 이여송은 외적을 추격한다며 문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후 송시랑 송홍창이 비로소 패문을 내려 제독에게 외적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때 이미 외적들은 떠난 지 수십일이 지난 후였다. 송홍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적을 놓아주고도 추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마치 추격을 명령한 것처럼 보이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제독 이여송이 외적을 두려워하여 감히 진격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동안 외적들은 천천히 이동하며 머물기도 하고 다시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은 연도를 방어하면서도 감히 나서서 공격하는 이가 없었으며 왼쪽과 오른쪽으로 모두 흩어져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